프랑스 문명여행 제4강은 프랑스의 중세는 신앙심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당시에는 교회보다 왕권이 약한 시대였고요. 이 땅에는 주로 아리우스파가 먼저 전파가 됐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차 파에 비해서 예수의 어떤 신격이 낮은, 이것을 흔히 아리우스파라 그러죠. 자, 그러다가 8세기 경부터 로마 교황의 힘이 세집니다. 로마 교황은 삼위일체파예요. 그래서 삼위일체파의 힘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부터 이 프랑스, 독일 이쪽에 있었던 아리우스파들을 점차적으로 몰아내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까롤링제 왕가가 로마 교황과 제후를 함으로써 아리우스파는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그 까롤링거 왕조한테 황제권을 교황이 이제 주죠. 그러면서 교황과 이 교회와 왕권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위국 카페 가문에서도 교황과 지속적인 제휴 관계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중세라는 것은요, 하늘의 권력, 교회라고 하는 하늘 권력과 왕권이라고 하는 지상 권력이 서로 제휴 관계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교회 권력이 훨씬 더 셌었고, 후기로 가면 왕권이 점차 세지는 이런 상황으로 변해가게 되죠.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교회의 왕권이 완전하게 종속이 되게 되는 거고, 왕들은 이제 교회에 가서 축성을 받거나 또 죽으면 교회의 묘지에 묻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파리 북쪽에 있는 생드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생드니 성당인데요. 여기에는 왕들의 역대 이제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파리 시내에는 몽마르트 언덕 있잖아요. 이 몽마르트 언덕의 별명은 순교자의 언덕입니다. 그럼 누가 순교했단 말이냐? 생드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최초에 순교를 하죠.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이 사람이 순교를 하고 목이 잘렸는데 자기 목을 들고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성 디오시니우스 생드니라고 부른 사람이 자기 목을 들고 오잖아요. 이게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 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마르트 언덕이 순교자 언덕이다. 이만큼 이 교회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축이 뭐냐면 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에는 수도원의 문화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 수도원 문화가 최초에 접화된 곳이 아일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선교를 하면서 이 지역에는 주로 이런 수도원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 아일랜드에 많이 전파된, 그전에 이제 아리우스파가 많이 살았죠. 그 아리우스파 대신에 삼위일체파가 점차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교황은 이 삼위일체파를 지지함으로써 이 알프스 이북의 수도원 문화가 점차적으로 강력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럼 수도원이라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모나스테리움, 라틴어로 모나스테리움이라고, 독일어로는 민스터라고, 민헨, 이것도 다 이거 다 그 수도원이라는 뜻에서 온 거고요. 민스터, 이것도 주교자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성당 있잖아요. 뭐 서쪽에는 민스터 성당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성당,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도원이라고 하면 수도원만 있는 게, 수도원은 항상 중심에 성당이 있거든요. 그 수도원 성당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 중세 수도원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은 자체 생존이 가능했거든요.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자체에서 일구면서 식량을 생산하게 되고, 또 와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자체 교회에서, 원래는 교회에서 주일에 쓰려고 생산을 했지만 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팔기도 해요. 또 땅을 상당히 넓게 갖고 있기 때문에 와인 생산이 상당히 많았고, 또 수도원은 사제양성 교육기관이었고, 지역민을 고쳐주는 병원이기도 했고, 때로는 여행자를 재워주는 숙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순례길 중간중간의 수도원들은 항상 여행자를 재워주는 숙소 역할을 또 많이 했죠. 또 수도원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고대 문헌의 보존을 가능케 한 필사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수도원에서 했었던 필사 작업 덕분에 고전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수도사가 이 필사를 쭉 하죠. 그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농부 수도사가 있었고, 음식하는 수도사가 있고, 와인을 만드는 생수도사가 있고, 이렇게 필사 전담 수도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도사는, 이 필사 전담 수도사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늘 양피지에다가 잉크로 앞에 있었던 책을 그대로 뺏기는 이런 필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많은 고전들을 필사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했던 필사본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세기, 9세기경에 했었던 필사본들이 지금 보면 가장 오래된 필사본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샘플들이 있죠. 샤를르 쇼브 성서, 그러니까 뚜르 샹마틴 수도원에서 제작했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성서는 이렇게 칼라 제본을 많이 한 거예요. 이 그림도 전부 수도사들이 그린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그리고 한쪽에는 글로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양피지로 만든 이 성서 한 권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기 그림까지 다 있는 거니까. 특별한 사람 외에는 뭐 지니고 수도 없겠죠. 당연히 성당에 하나씩 보관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샹마틴 수도원에 제작했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샤를르 쇼브 성서하고 필립 르벨 왕의 일과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 말고도 많은 고전 문헌들이 이 수도원에서 필사 덕분에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덕분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학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중세 초중기의 교육활동은 주로 그러니까 사제 양성기관은 수도원이었어요. 여기서 사제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수도원에 있었던 딸려있는 부속 학교, 여기서 수사 또는 주교 이런 사람들이 양성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재속학교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성당에 딸려있는 학교에 교육 양성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사제만 교육할 게 아니고 귀족의 자제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에는 아랍인들이 이렇게 고전들을 또 번역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고전 주석서, 과학서, 의학서들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학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는 신학 연구의 중심 학교가 생기게 되고요. 볼로냐에는 법학, 또 몽펠리에는 의학, 캠브리지에는 신학, 옥스퍼드의 신학을 중심으로 학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배웠던 학문은 자유학이라 그래서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용어가 이때 생기죠. 인문학을 번역할 때 리버럴 아트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삼학 사과다. 그래서 삼학은 언어와 관련된 문법, 수학, 논리학 있고, 사과는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그래서 이런 자유학의 7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의학, 법학, 신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학부로 간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의학, 신학, 법학이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체계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문 연구기관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대학이 솔본 대학, 파리에 있는 솔본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도미니크의 수도사였던 소르봉 신부가 수업료와 서적을 구입해서 숙식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세운 기숙사였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원래 자치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자치권 통해서 선생을 모셔다가 대학을,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만들게 되고,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한테 학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교수가 토머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